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미국과 일본이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산 제품에 대해 지난 7일 통보했던 25% 상호 관세를 15%로 낮췄고 일본은 700조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또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절반 수준으로 대폭 하향됐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일본의 상호관세 15%를 부과하고 일본은 5,500억 달러, 우리 돈 760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며 협상 타결을 알렸습니다. 상호관세율 15%는 지난 7일 통보했던 25%보다 무려 10%포인트 낮고 지금까지 영국을 제외하곤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일본이 자동차와 트럭, 쌀과 일부 농산물 시장도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과 역대 최대 규모의 거래를 성사시켰다면서 거듭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I just signed the largest trade deal in history. I think maybe the largest deal in history with Japan. 또 일본은 알래스카에서 미국과 LNG 개발을 위한 합작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We concluded the one deal, Doug, and now we're going to conclude another one because they're forming a joint venture with us in Alaska, as you know, for the LNG. 미국이 추진 중인 1,300km 길이의 알래스카 LNG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시바 일본 총리도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모두 15%로 낮추기로 했다며 미일 협상 타결을 발표했습니다. 既存の税率を含め 15% とすることで合意をいたしました。世界に先駆け、数量制限のない自動車 특히 이번 합의에 농산물 관세 인하는 일절 없다며 미국산 쌀 수입도 일본이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최소 시장 접근 물량 제도의 틀 안에서 미국산 비율을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관세는 기존의 50%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지킬 것은 지켰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향후 반도체와 의약품 등의 관세도 다른 나라보다 나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확약을 얻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이렇게 미국과 일본이 관세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우리 정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모레 2+2 고위급 협의를 앞두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방미길에 오르며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하영 기자, 오늘은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방미길에 올랐다고요? 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늘 오전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취임 이틀 만에 첫 방문입니다. 김 장관은 출국 전 협상 계획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잘 협의하고 오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의 협상 타결 소식에 대해서도 짧은 답변을 남겼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장관님, 지금 일본 협상 타결됐는데 우리 협상에 좀 영향을 줄까요? 그 부분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다녀오겠습니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에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등과 만날 예정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진전과 산업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김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관세 협상의 결과가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이 큰 만큼 우리 산업 전반의 민감성 등을 면밀히 고려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한미 간 산업과 에너지 분야 협력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포지티브성, 그러니까 상생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모레인 오는 25일에는 한미 2+2 고위급 통상협의도 예정돼 있죠? 네, 정부는 오는 25일에 미국과 2+2 고위급 통상협의를 합니다. 다음 달 1일인 상호관세 협상 마감 시한을 열흘도 안 남겨놓고 사실상 최종談판을 벌이는 겁니다. 이 자리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앞서 출국한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이 대표로 참석합니다. 미국 측에선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나섭니다. 정부는 일단 일본의 관세 협상 타결 결과를 분석하면서 막판 전략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다만 대미 무역 경쟁국인 일본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결과를 내야 한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최하영입니다.
대통령실은 미국과 일본이 관세 협상 세부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 협상에도 참고할 부분이 있다면 참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미일 관세 협상과 관련한 우리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현재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 중이고 경제부총리와 산업부 장관도 곧 미국 주요 인사와 면담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성찰하며 살겠다라고 덧붙인 내용인데요.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을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저를 믿어주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조금 전 사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동안 보좌관 갑질 의혹, 또 예산 삭감 갑질 의혹 등 많은 논란을 일으키면서도 여권 내에서 비호하는 움직임이 컸었는데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습니다. 조금 전에 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박찬대 의원도 이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을 줬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귀하게 간직하겠다.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걸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다.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은 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앞서서 이제 보좌관 갑질 의혹에 대한 논란이 일으면서 여당 안에서도 많은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저희가 목소리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님께 한없이 죄송한 마음이라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또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선우 후보자의 사퇴 속보 전해드렸고요. 또 다른 속보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폭염 관련인데요. 집중호우 뒤에 폭염이 계속되면서 어제 하루 온열 질환자가 130명 넘게 발생했다는 속보입니다. 질병관리청 감시체계 신고 결과를 보면 어제 하루 전국 응급실 500여 곳에 열 탈진과 열사병 등 온열 질환으로 들어온 환자가 모두 1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15일부터 어제까지 누적 환자는 1,860명으로 늘었고요. 다행히 사망자는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질병청은 밝고 시원한 옷을 입고 낮 시간엔 가급적 야외 활동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폭염 관련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또 다른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오는 27일에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소환 통보했습니다. 특검은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오는 27일에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검과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6일 출석 통보를 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 방식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이 특검은 김 여사 측에게 별도의 협의 없이 출석할 것을 전달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네,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출석 관련 내용 먼저 전해주시죠. 네, 특검은 오늘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김건희 여사 측이 조사 방식 협의를 요청해왔다고 밝혔습니다. YTN 취재 결과 이 김 여사 측이 특검에 협의하려고 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첫 조사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혐의만 우선 다루자는 겁니다. 이 김 여사의 건강이 좋지 않으니 하루에 한 혐의씩 여러 차례 조사하자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이와 함께 김 여사의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이 심야 조사나 연이틀 연속 조사는 어렵다는 요청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특검 측은 별도 협의 없이 특검이 통보한 다음 달 6일 출석할 것을 김 여사 측에 전달했습니다. 출석 일자를 여유 있게 통지했으니 특별히 협의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진법사 청탁 의혹 수사 상황도 정리해 주시죠. 네, 특검은 통일교에서 김 여사에 대한 청탁성 선물이라 의심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이어 명품 가방 영수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교 측은 문제가 된 물품들은 윤영호 전 본부장이 개인 카드 등으로 구매한 뒤 재정국장인 아내 지위를 이용해 선교 물품 구매 등으로 회계 처리해 이런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검의 압수수색 이전 통일교에서 파악한 자료를 특검에 제출했다며 다만 목걸이의 경우 통일교 자금으로 구매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윤 전 본부장 측은 통일교 서울본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특검이 확보한 거라며 교단 차원의 일이라고 반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교와 윤 전 본부장 측 주장이 갈리는 만큼 왜 영수증이 통일교에서 발견됐는지 이를 지시한 윗선이 있었는지 파악하는 게 수사의 핵심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도 소환 조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우선 김건희 여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아내 정모 씨가 오전 9시 40분쯤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김예성 씨 차명 회사로 의심되는 이노베스트 코리아 사내 이사로 있었던 인물인 만큼 이 지분 매각을 통해 확보한 46억 원의 행방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김예성 씨 관련 업체에 청탁성 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JB 우리캐피탈 관계자는 오후 2시에 출석했고요. 이 정근수 전 신한은행 부행장과 이 최서구 경남스틸 대표는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의혹에 연루돼 특검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던 조현상 HS 효성 부회장은 다음 달 1일에 특검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 최측근으로 알려진 조현경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불러 조사하고 있는데요. 특검은 조 전 행정관과 함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유경옥, 정지원 전 행정관도 필요하다면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무인기를 투입한 과정과 작전 은폐를 시도한 경위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이는데 계엄 당시 일부 언론사에 대해 단전과 단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데도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드론작전 사령관이 특검에 다시 소환됐다고요? 네, 김 사령관은 오늘 오후 2시 이곳 내란특검 사무실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첫 출석 때와 달리 이번엔 비공개로 출석해 입장을 직접 들을 순 없었습니다. 특검은 김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고 있는데 법원도 영장은 기각했지만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통해 김 사령관이 작전을 은폐하려 한 이유가 무엇인지 추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배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었는지까지 살펴볼 전망입니다. 네, 언론사의 단전 단수 시도 수사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 허석권 소방청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허 청장은 앞서 국회에 나와 이상민 전 장관이 전화해 경찰의 단전 단수 요청에 협조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는데요. 혐의 다지기에 주력해왔던 특검은 모레 이상민 전 장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이 전 장관을 상대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았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상병 특검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VIP 경로서를 인정하는 관련자의 진술이 또 추가됐다고요? 네, 어제 구속 갈림길에 섰던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영장 심사 과정에서 경로서를 들었다는 사실을 처음 실토했습니다. 또 자신에게 경로서를 전달한 인물이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일 수 있다는 진술도 함께 내놨는데요. 특검은 김 전 사령관 진술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통해 바뀐 만큼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특검은 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 배석한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모레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김철입니다. 네, 지난 20일 새벽 폭우와 산사태로 경기 북부 일대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죠. 실종자 1명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경기 북부 지역 호우 피해 사망자는 5명, 남은 실종자는 3명이 됐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 네, 경기 가평군 수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양 기자가 있는 곳은 어딘가요?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다리가 경기 가평군 대보교입니다. 오늘 오전 발견된 70대 남성이 바로 이 다리 근처에서 실종됐었는데요. 당시 다리 위로 물이 흘러 넘치면서 보시는 것처럼 난간이 다 부서져 있고 다 치우지 못한 수마의 흔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앞서 오전에는 저희가 일가족이 피해를 본 캠핑장도 다녀왔었는데요. 바로 앞에 있는 하천 전봇대는 전부 무너져 있었고 콘크리트 다리도 끊어진 상태로 중간중간에는 나무와 토사, 쓸려온 자재들이 뒤엉켜 쌓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캠핑장 내부에는 바위와 토사, 나무로 산 쪽으로 올라가는 산책로가 완전히 막혀버린 상태였고 가건물도 쏟아진 토사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캠핑장 관계자는 난간에 매달려있던 아들은 힘겹게 구조했지만 나머지 가족들은 생사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네, 실종자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발견이 된 겁니까? 네, 오늘 오전 10시 반쯤 가평군 상면에 있는 한 유원지 근처 하천변에서 남성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수색 작업에 지원을 나온 강원소방본부 기동대에서 발견해 수습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경찰이 지문을 채취해 감식한 결과 이곳 대보교 근처에서 실종됐던 70대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일 새벽 폭우 피해가 우려되자 차를 타고 가족들과 대피를 시도하던 도중 불어난 빗물에 휘말렸습니다. 차에 함께 타고 있던 가족 2명은 소방당국에 구조됐지만 남성은 실종됐는데 오늘 직선 거리로 5km 정도 떨어진 하천변에서 발견된 겁니다. 이에 따라 경기 북부 지역 호우 피해 사망자는 5명, 실종자는 3명이 됐습니다. 이번 비로 가평군에서는 이재민 60여 명이 집을 떠나 임시 대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택이나 도로가 유실되는 등 시설 피해도 50여 건으로 파악돼 30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짓게 됐는데 피해 규모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실종자들을 찾기 위한 수색이 나흘째인데 아무래도 현장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소방과 경찰들은 연일 실종자 수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도 하천변을 중심으로 수색을 벌이는 모습 계속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헬기와 드론이 하늘을 떠다니고 구조견이 하천 주변을 수색하는 것은 물론 수상 보트까지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곳 가평군은 지역 대부분이 해발 1,000m를 오르내리는 산악지형으로 곳곳에는 계곡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원래부터 교통이 편하지 않은 곳인데 폭우나 산사태로 다리가 끊어지거나 도로가 막힌 곳들도 많습니다. 피해 지역 일부에서는 광케이블이 끊어져 통신도 불안정한 상태라 위성 전화기까지 동원해가며 수색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주변 하천 20km 일대를 샅샅이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종자가 멀리 떠내려갔을 가능성을 고려해 한강 하류까지 수상 수색 범위를 넓혔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가평군 수해 현장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네, 경기도 가평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도로가 끊겨 펜션에 고립됐던 노부부가 사흘 만에 헬기로 구조됐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쯤 경기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에 있던 펜션에서 80대 부부가 소방 헬기를 통해 구조됐습니다. 그제 보건소 직원이 폐암 환자인 80대 남성의 건강을 확인하려 펜션을 방문했다가 고립된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차량 진입이 어렵다고 판단해 다음 날인 어제 헬기를 이용해 이들을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부부는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오늘 오전 경남 산청에서 집중호우 여파로 실종된 80대 스님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제 사망자는 13명으로 늘었고 남은 실종자는 1명인데요. 자세한 내용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명준 기자. 네, 경남 산청군 신안면에 나와 있습니다. 네, 실종자 발견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경남 산청군 신안면 외송리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폐업한 휴게소 건물 인근입니다.
경찰이 시신의 지문을 분석했는데 지난 20일 새벽 실종된 80대 스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도 실종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오후 4시 10분쯤 산청군 단산명 박목리에선 땅속에 매몰돼 있던 6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보다 1시간 전쯤엔 산청읍 보고리의 도로 부유물 더미에서 70대 남성이 발견됐습니다. 이제 사망자는 모두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수색당국은 남은 실종자 80대 남성을 찾기 위해 수색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인명피해에 이어 농작물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산청에서 농경지 4,277헥타르, 축구장 6,000개가량이 침수되는 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추정 피해 규모는 641억 원 가량입니다. 피해는 집계 중이어서 이번 폭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산청에서 YTN 임영준입니다. 네, 조금 전 속보 전해드렸는데요. 갑질 의혹으로 논란을 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강 전 후보자는 사퇴에 변해서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한다며 성찰하며 살아가겠다고 적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강 후보자가 조금 전에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요? 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조금 전 SNS에 올린 글에서 여기까지인 것 같다며 큰 채찍을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고 적었습니다. 갑질 의혹과 관련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자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하루 앞두고 장관 후보자 자리를 내려놓은 겁니다. 강 전 후보자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했습니다. 또 함께 비를 맞아주었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제가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며 모든 분들의 마음을 귀하게 간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전 후보자는 지난달 23일 꼭 한 달 전에 이재명 정부 첫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발탁됐지만 직후부터 보좌관 갑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논란은 청문회로도 사그라들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마저 예산 갑질 의혹을 폭로하며 의혹이 더 확산하는 양상으로 번졌습니다. 현역 의원 첫 낙마 사례를 만들고 싶지 않았던 민주당은 최대한 강 전 후보자를 엄호해 왔는데요. 그러나 최대 우군들인 시민사회계와 진보 진영마저 강 전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또 여론도 쉽게 가라앉지 않자 결국 강 전 후보자 스스로 결단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결정한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더해 청문 전국의 최대 뇌관이었던 강선우 전 후보자마저 자진 사퇴하면서 내각 인선을 마친 뒤에 개혁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려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계획 역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 등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조직 기소가 의심된다며 검찰의 공소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태스크포스는 오늘 국회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정책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원 시작합니다. 오늘은 복귀왕 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갑질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조금 전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고 함께 비를 맞아줬던 민주당에게도 제가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 이렇게 사퇴의 변을 밝혔는데요. 복 의원님 좀 예상을 하셨습니까? 예상을 할 수는 없었고 다만 기류가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들이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 기류가 오늘부터 좀 바뀌었나요? 오늘 어제쯤부터 이렇게 약간 그런 기류들이 좀 형성되는 것을 느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강선우 후보가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았나 싶고요. 현역 의원 첫 낙마라고 하는 사례가 이번에 이제 생기는 것인데 앞으로 현역 불패는 끝난 거죠. 누구든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청문회에서 탈락될 수 있다라는 이제 첫 번째 사례가 만들어진 것이라
앞으로 현역들도 청문회 그저 만만하게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강선우 후보자에게 씌워졌던 그런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그런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부담이 되니까 이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3년 동안 동료 의원으로서 함께 또 의정활동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후보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지적을 하기도 굉장히 어려웠던 뭐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여러 걱정 속에서 그 걱정을 강선우 후보가 스스로 결단을 통해서 해결을 해준 것이 당의 입장에서는 좀 고맙고 아마 이재명 대통령과 그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미안하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미안하지만 다행스럽다. 이렇게 현역 불패 신화가 깨지게 됐는데 결국 최대 우군이었던 진보 진영에서의 반대 목소리 이 부분이 강 후보자에게 부담이 된 거겠죠. 그것도 그렇죠. 뭐 끝까지 한번 대통령실도 한번 임명하겠다라는 의지 표현이 아니었겠어요. 뭐 이틀 남겨 기한으로 그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보내라, 재송부하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거는 그리고 강선우 지금 후보자 입장도 계속해서 내가 여기서 밀리면은 내 정치 생명이 끝난다 뭐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자기 억울함을 많이 호소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의 그 예산 삭감 관련된 갑질 이 부분들은 지금 민주 진보 진영 전체의 반기를 드는 요인이 되었고요. 예. 누구도 지금 민주당의 당직자들과 이재명 대통령의 용산 외에는 강선우 후보를 편을 드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어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가 저는 결정타였다고 봅니다. 조원 CNC인가 거기서 나온 여론조사에서 60.2%의 국민들이 이거 부적격이다. 근데 적격이라고 한 사람들은 32.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도는 64%인데 절반도 안 되는 국민들이 대통령의 인사를 지지하는데 그걸 보면서 견딜 도리가 있었겠냐 싶고요. 저는 저 사퇴하면서도 저 부적절해요. 무슨 대통령에게 한없이 죄송하다, 당의 부담을 국민들께 죄송하다 그래야 되죠. 그리고 당신의 갑질로부터 상처를 받았던 우리 민주당의 보좌진들 그리고 병원에 있는 관계자들 그리고 정영애 여가부 장관을 비롯한 여가부의 직원들에게 미안하다고 해야죠. 먼저 어떻게 대통령에게 한없이 죄송하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봅니다. 예, 대통령께 죄송할 게 아니라 갑질 피해자들에게 미안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조금 전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금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강선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나올 자격조차 없는 후보자였다. 또 보좌진에 대한 갑질은 국민 눈높이에서 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 같은 현상이 재발하지 않도록 인사 검증 시스템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강선우 후보자가 사퇴를 발표하기 전에 강선우 후보자의 소방수로 나섰던 여당 의원의 발언들이 오히려 논란을 키우기도 했었죠. 무조건 감싸는 듯한 했던 이딴 발언에 여당 내부에서는 이건 너무했다는 기류 변화가 앞서 감지되기도 했는데요. 먼저 오늘 오전 김지호 대변인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사실은 290명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이 부분에 관련해서 본인들이 떳떳한가? 국회의원도 그렇고 보좌진도 그렇고 노동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좀 열악한 편입니다. 열악하다. 왜냐하면은 299명이 끊임없이 경쟁하거든요. 예. 그 경쟁하다 보니까 그 리더인 그 의원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 스트레스가 사실은 그 업무 강도가 어디로 전이되겠어요. 강선우 후보자가 좀 보좌진들에게 의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의지를 많이 하고 감정이입을 좀 많이 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기 수리 같은 건 굳이 의지 안 해도 될 부분인데. 그렇죠. 그럼. 네. 앞서 어제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의 이 말도 논란이었죠. 그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 있어서 갑질은 약간 성격이 좀 다르다. 지금 보좌진 중에서도 열심히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만이 없이 또 이렇게 잘 해내는 의원도 보좌진도 있고. 네, 강 후보자 사퇴의 뜻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장 보시죠. 말씀은 아닌데요. 개별적으로 다들 또 물으실 것 같아서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가부 장관 강선호 후보자가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후보자는 마음 아팠을 국민들께 그리고 기회를 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께 그리고 함께 고락을 해온 민주당의 많은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부담을 드렸다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더 성찰하겠다는 고백과 사과도 함께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선호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합니다. 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한두 가지 정도 질문. 자진 사퇴 배경과 관련되어서는 저는 조금 제가 강선호 후보자의 글을 조금 앞에 인용을 했습니다. 저희도 강선호 후보자로부터 따로 뭐 연락을 받거나 한 것은 아니고 방금 전에 여기 계신 기자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SNS였나요?를 통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들을 다 존중하고 그리고 그 마음들이 그 결단의 배경일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강선호 후보자 사퇴 글을 보면 보좌진에 대한 사과나 이런 저는 거기에 글을 좀 보면서 여러 가지 국민들과 그리고 당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있는 것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는 지난 인사청문 기간 동안에도 수차에 걸쳐서 그 상처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왔던 후보자의 마음도 함께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도 지켜보시고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과 어떤 사전 협의가 아예 없었거든요. 예, 저는 아마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지난 인사청문 보고서를 요청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아마 본인이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이런 결단을 내린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당도 그 마음에 대해서 더 여러 가지 사족 달지 않고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번에 우상호 정무수석 말로는 당 원내 지도부의 뜻이 강했다고 강 후보자를 강행하는데 라고 하셨는데 그럼 원내 지도부 생각도 변함없는 건가요? 이미 오늘 결과 조금 전에 사퇴의 마음을 표현하셨기 때문에 또 지난 시간들을 하나하나 복귀하는 거나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마음 얘기하는 건 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지금은 오롯이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본인이 결단한 부분들을 존중하는 게 후보자에 대한 또 저희 함께 고락을 해왔던 또 많은 의원들과 당의 예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그럼 보좌진들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김병기 대표도 하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서있던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사안과는 별개로 그동안 오랫동안 필요했던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김병기 원내대표님이 지난번에도 만나셨을 때 별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약속을 하셨고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나갈 겁니다. 또 저 또한 개인적으로 봐도 그런 문제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이 들어가는 시작이 되는 건가요?
뭐 그런 뭐 원론적인 얘기니까요. 예, 뭐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더 길게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뭐 더 없으시면. 아까 당과 사당협이 없다고 했는데 운동주 원내대변인께서 아까 을총 끝나고도 말씀하셨는데 을총에서는 아예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예, 뭐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의총이 짧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문금주 대변인이 얘기하신 것처럼 뭐 오늘 본회의와 그리고 8월 4일 뭐 또 본회의 그리고 뭐 내일 있을 수해복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특별히 그와 관련돼서는 뭐 별다른 논의가 있지 않았습니다. 예, 뭐 더 궁금한 거 없으시면 예, 마지막으로. 후보자 사퇴가 결단을 내리시기 전까지 민주당 지도부나 이런 데에서 보좌진 각들을 너무 경시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당 바깥은 물론이고 당 내에서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내지도가 따로 언급하지 않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별도로 계속적으로 우리 보좌진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갈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함께 당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당직자 여러분들도 계시고 또 당원 동지 여러분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더 좋아질 것인지 개선할 건지는 또 오늘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의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만 뭐 특별한 게 아니시면 더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네, 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의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내용을 좀 정리해드리면요. 민주당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 결단을 존중한다. 또 강선우 후보자에게 따로 연락받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지지자와 당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많은 분의 의견이 포함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강선우 후보자가 인사청문 기간 동안에 수차례 걸쳐 사과를 했지만 당도 여러 사족을 달지 않고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또한 보좌진 처우 개선과 관련해 같은 문제는 사안과 별개로 필요한 일이고 별개의 사안으로 진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브리핑에 대한 자세한 내용 들어오면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퇴 소식이 전해지기 바로 직전에 당대표 후보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SNS에 강 후보자 결단을 촉구한다 이런 글을 남겼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당내 기류가 요 직전에 바뀌었다는 거를 감지할 수 있는 대목이었어요. 박찬대 후보가 쭉 현장에서만 선거운동하고 그리고 수해 현장에서 봉사활동하는 것으로 대신해서 선거운동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의원들이 오랜만에 모였고 보는 의원들마다 걱정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당 대표로 출마했으니까 입장을 좀 밝혀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입장을 밝혔던 모양인데 아마도 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겠다. 뭐 짧은 시간의 차이지만 박찬대 전 대표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의 민심 그리고 당원들의 민심이 드러났던 것 아닌가 싶고요. 저는 지도자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결단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실제 당을 책임지고 있는 그 지도자들이 일종의 그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대신해서 돌멩이를 맞을 각오를 하고 어떠한 험한 결단들은 내려줘야 하는데 이번에는 다소 좀 그 결단이 늦어져서 논란을 길게 키우고 결국은 대통령도 매맞고 당도 매맞고 강선우 후보도 더 매맞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지도자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예, 대통령이 결단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박찬대 의원처럼 이제 대통령의 측근이 좋은 조언을 해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박찬대 의원이 그런 말을 했을 때는 대통령 의중을 먼저 반영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뭐 그렇게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늘 쭉 의원총회 있는 데서 한 분 한 분 일찍 와서 인사를 90도로 하고 근데 매번 소곤소곤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그 주제 아니었겠습니까? 뭐 저도 그것 때문에 걱정이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었고 그래서 그걸 듣고 저는
내가 대신해서 표현을 해야 되겠다라고 예. 한 것 아니었나 싶습니다. 앞서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하면서 이제 강선우 후보자는 같이 가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을 때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 배경에 대해서는 여당 지도부에 물어봐라. 굉장히 이례적인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 바뀌었던 게 영향을 줬을까요? 뭐 그렇다고 봅니다. 사실은 제가 어젯밤에 늦게 의원회관에 있으면서 문진석 수석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내가 아니 그 민감한 시기에 뭐 하려고 하지 마라 이를 얘기해서 그 사서 욕을 먹냐고. 그 얘기는 이제 일반 직장 내 갑질과 네. 보좌진과 의원 사이 갑질은 다른 것이다. 그렇습니다. 또 불만 없이 사적인 업무를 해주는 보좌진도 있다. 이 말이 논란이 됐었죠. 그랬더니 본인이 얘기하면서 아니 자기가 운영수석인데 그래도 이렇게 막 욕 먹고 얻어 터지고 있는데 그런 나라도 조금은 좀 이해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한 건데. 자기가 뭐 이제 강선우를 두둔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없었다 그러면서 본인이 마치 총대를 맬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득하는. 예. 그래서 내가 좀 기류가 바뀌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됐죠. 하게 됐는데 박찬대 당대표는 박찬대 대표가 설득해둘 수도 있지만은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산의 기류가 변한 걸 알고 미리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이 그만뒀거든요. 그만두기 전에 지금 당대표로 나간 정청래, 박찬대 두 분이 모두 다 사퇴해야 된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용산의 기류가 완전히 바뀌었구나. 그러면 곧 사퇴하겠구나라고 예측했는데 그 이후에 사퇴가 나오는 걸 봤어요. 근데 오늘 또 아마 뭐 제가 볼 때는 박찬대나 당에서 설득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용산의 기류가 좀 바뀐 것을 아마 여러 군데서 설득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용산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한시름 놓은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 야당인 국민의힘은 지금 호재거리 하나가 없어지고 찐맛이 조금 더 끓어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아마 끓었으면은 아마 이 대통령의 지지도에 상당한 타격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예, 강선우 후보자가 조금 전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사퇴의 변을 남긴 것 같습니다.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이다. 또한 민주당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사퇴의 변을 남겼는데요. 앞서 박찬대 의원이 저희 방송에 출연을 해서 강 후보자 거취에 대해 수기를 거쳐야 한다 뭐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기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했는데 지금 권 의원님께서 민주당은 호재를 만난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어요? 아니 이제 그 악재를 면한 거죠. 한시름 놓은 거죠. 예, 그런데 그것이 국민의힘의 호재가 아니고 결국 우리 나라의 걱정거리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나라의 걱정거리는 어느 정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걱정거리는 빨리빨리 풀어내는 게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어쨌거나 첫 번째 사례 현역 불패는 아니다 이제 이것 또한 저는 정치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강선우 후보에 대해서는 매우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지만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또 새로운 영역에서의 사례를 만들어내는 이런 긍정적 진일보의 측면도 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아마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현역 의원들이 청문회 단상에 선다 할지라도 이제는 과거처럼 무조건 옹호하거나 그러기는 좀 어렵게 이제 국면에 좀 바뀌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의원들 참 정치하기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네, 국회의원들 정치하기 어려워졌다. 동료 의원으로서는 안타깝지만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오전에 김지호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갑질 의혹에 대해서 290명 넘는 이 국회의원들 본인들은 떳떳하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 정치 지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복귀한 의원님 역시 큰 정치인이에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국회의원들 모두가 우리 보좌관들, 비서관들하고 관계는 우리는 잘하고 있는지 그들의 입장에서 돌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아까 김지호 대변인이 얘기하면서 국회의원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그 스트레스를 보좌관이 비서관에서 전이한다고 해요. 그거는 부적절한 거예요. 부적절한 표현인데 저희들 모두가 좀 돌아봐야 될 거고 그리고
그 현역 의원 불패라는 것, 그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끼리끼리다. 현역 의원들은. 그리고 기득권 유지한다. 이런 표현이니까 이번 계기에 저게 깨진 것도 아마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하나하나 우리의 기득권들이 이제 없어진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모두 평소에 우리의 자세들을 더 가다듬고 바르게 정치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모두에게 줬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 SNS에 강선우 후보자의 결단을 촉구했던 박찬대 의원 이렇게 사퇴 사실이 밝혀진 후에 또 글을 올렸습니다. 강선우 후보자에게 결단을 내려줘서 감사하다. 그리고 또 다른 당대표 후보 정청래 의원은 강선우 후보의 자진 사퇴가 안타깝지만 결단을 존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강선우 후보자 자리에서 자진 사퇴하면서 성찰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믿어준 이재명 대통령께 한없이 죄송한 마음이고 민주당에도 큰 부담을 줘서 미안하다, 잘해보고 싶었다라는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청래 의원도 입장을 밝혔어요. 결단을 존중한다고 했는데 정청래 의원은 앞서 SNS에 곧 장관님 이러면서 강선우 후보자를 응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거든요. 좀 민망해지는 거죠. 그 국민들의 걱정을 먼저 파악해야 되는 당 대표 출마자가 사실 사적인 동료 국회의원의 어떤 인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마 속으로는 걱정했을 거예요.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비판을 하기가 그러니까 그냥 그런 정도의 메시지를 냈던 것 같은데 이제 사퇴함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지만 결정은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감사하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이에 대한 대통령실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보고 오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사퇴에 관련한 브리핑입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던 강선우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오늘 오후 2시 30분경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했고 비서실장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자진 사퇴 의사를 대통령실에 알린 지 1시간가량 이후 개인 소셜미디어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조속히 찾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TV조선의 최민식입니다. 이번 여가부 장관 사퇴와 관련해서 정무수석실 등을 통해서 후보자 대통령실이 소통을 한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무수석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네. 사퇴 방안이나 어떤 네. 예. 사실상 제가 얼마 전에 했던 브리핑에서도 별 기류 변화 없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자진 사퇴 의사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요. 정무수석 역시도 제가 브리핑 마치고 나서 잠깐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네, 정무수석도 특별히 원내와 상의한 사안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가 대통령실에 사퇴 의사를 알렸고, 그리고 강훈식 실장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보고를 받고 대통령은 별 말씀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1시간가량 있다가 소셜미디어에 사퇴 의사를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른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저 프레시안의 박정현입니다. 혹시 어쨌든 내각 인사권자가 대통령이신데
한 시간가량 시간 속에서 박찬대 민주당 의원하고 강선우 후보자의 공개적인 소통 속에서 강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한 것처럼 돼버렸는데 혹시 박찬대 의원하고 교감이 있으셨던 건 아닌지 묻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확인해 보지 않아서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또 있으실까요? 네. 네, 저 내일신문 김영선입니다. 아까 브리핑에서 나왔던 질문을 다시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번 이제 강 후보자 자진 사퇴나 또 지난번 이진숙 장관 지명 철회도 그렇고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선 관련해서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그 지적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실 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인사검증 절차를 꼼꼼히 그리고 엄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 그리고 임명자를 찾기 위해서 좀 더 철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더 살펴볼 부분은 있을 걸로 봅니다. 국민 여론과 함께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네, 인사검증 절차의 조속함과 함께 그 엄정함을 좀 더 갖추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 받겠습니다. 네, CBS 이준규입니다. 네. 그 강선우 후보자와 그 대통령께서는 이번에 사퇴 의사 밝히기 전에 따로 소통하시거나 이런 내용이 있으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안보실장께서 내일 귀국하신다는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됐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좀 설명해 주실 게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대통령과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와의 교감 문제는 저로서 확인하기 좀 어렵기도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좀 제가 말씀드린 경위가 전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락 실장님 같은 경우는 언제 돌아올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네. 네, 여기 최지원 기자님 마지막으로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TV조선의 최지원 기자입니다. 그 강선우 후보자가 강훈식 실장에게 연락을 취했을 당시에 자진 사퇴를 결심하게 된 이유나 배경을 설명을 했는지 궁금하고요. 결국에는 인사라는 것은 대통령이 하고 대통령이 철회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자진 사퇴 선택을 한 그 과정 중에 대통령과의 소통은 없었다면 혹시 비서실장이나 다른 참모진 그룹의 승인이 있었던 건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 후보 사퇴의 변은 강선우 후보가 소셜 미디어에 믿음을 가지고 지명을 해주신 이재명 대통령에게 좀 미안한 마음 그리고 정권에 그리고 민주당에도 어떤 부분에서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상심하고 있는 그리고 다양한 국민들에 대한 죄송함을 표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퇴의 변에서 사퇴 이유는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전해드릴 수 있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강선우 후보와의 교감은 제가 알려드린 이 정도의 경위에서 알려드릴 수 있고요. 그 사전이나 사후 교감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대통령실 브리핑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내용을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오늘 오후 2시 반쯤에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의 사퇴 의사를 전해왔고요. 그리고 사퇴 의사를 밝힌 지 1시간 만에 SNS에 글을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차기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찾을 거라고 밝혔고요. 대통령실 정무수석, 우상호 정무수석도 민주당과 상의하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훈식 비서실장의 보고 이후에 별말이 없었고 앞으로 인사 검증 절차에 대해서는 엄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두 분과 계속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강선우 후보자와의 교감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는데요.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교감이 없진 않았을 텐데 지금 어떤 식으로 교감이 이루어졌을 걸로 보세요? 직접 교감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중간에 매개 역할을 그게 당에서 누가 했든지 아니면은 비서실장이나 비서들 중에 누가 했든지 했겠죠. 그게 없게야 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대변인 강유정 대변인 논평을 드리니까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으시고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라고 했는데, 저는 대통령께서도 국민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결과적으로는 대통령께서 지명하신 거 아닙니까, 후보자들.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며칠 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까? 제가 청년들을 만나니까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유도 아니라는 거예요. 강선우. 갑질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이 그렇게 민감한 줄 몰랐습니다. 저희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국민 모두가 스트레스 받았잖아요. 솔직히 진작 저렇게 이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지명 철회를 시켰어야 될 문제를 지금 맨날 며칠 끌고 와서 지금 내일 청문 결과 보고서 채택 재송부 마지막 날 전날 저렇게 자진 사퇴 형식으로 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 대통령실에서도 국민들에게 이거는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과하실 문제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받은 후에 대통령께서 1시간 동안 말이 없으셨다. 지금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대통령께서도 안타까워하시거나 속상해하시거나 뭐 이런 표현인 것 같은데 굳이 대변인이 안 해도 되는 말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 마음이 불편하시겠지요. 그런데 이번 강선우 후보 같은 경우에 나오는 것은 검증을 잘 한다고 해도 확인하기 어려운 거예요. 내부에서 그동안 보좌진들이 쉬쉬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 위로 분출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은 어디에도 없거든요. 세평을 한다라고 해도 어느 특정 지역의 뭐 경찰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제 세평을 모집하거나 그렇지 의원들에 대해서 이런 일이 나올 줄 상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마다 이제 대통령이 사과를 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에게 송구하시겠죠. 당연히 송구하시겠죠. 또 그래서 차기 후보는 그래도 좀 흠이 없는 깔끔하게 청문을 통과할 수 있는 이런 후보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건건히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신다라고 하면 뭐 매번 사과할 일 투성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번에 있는 포구도 우리 저 대구시장으로 단체장 중에서 가장 잘하신 단체장 출신으로 정평에 나 있는 우리 그 권영진 네. 의원님도 대구에서 무슨 교통사고나 무슨 뭐 기후로 인한 무슨 사고가 나면 죄송합니다 합니다. 내 잘못 아니더라도 아마 대통령께서도 직접적으로 방송에 나와서는 안 하시지만 마음속으로는 내가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쳤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향후에 인사 선택을 할 때는 더 정말 충분히 검증하고 준비하면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질 문제는 인사 검증에서 걸러내기 힘든 문제였고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사과할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속으로는 상당히 미안해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브리핑도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우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나올 자격조차 없는 후보자였다라고 하는 점을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이 온 지 하루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강선우 후보자의 보좌관을 대상으로 한 갑질, 이것은 그냥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렸고, 또한 그 갑질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운운을 하면서 실제로 청문회장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했고, 갑질 자체에 대해서도 거짓말로 해명을 했던 바 있습니다. 국민들은 갑질 자체도 심각한 결격 사유이지만 거기에 대한 거짓말 해명, 신뢰성 상실 이 부분이 더 중요한 문제가 심각한 결격 사유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입니다. 늦었지만
자진 사퇴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재명 정권에서 인사참사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인사검증 시스템 이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됐습니까? 네. 갑질뿐 아니라 거짓말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국민의힘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뭐 송원석 대표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이게요 다 남의 일이 아닌 겁니다. 저도 제가 제 보좌진들에게 혹시나 잘못하고 있는 건 없을까라고 제 행동 하나하나를 돌아보게 돼요. 우리 송원석 원내대표도 과거에 곤혹을 치렀지 않습니까? 그저 갑질 정도가 아니고 당직자의 조인트를 때렸다. 폭력인데 결국은 그 맞은 당직자가 굳이 형사사건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무마가 됐던 것인데 실제 송원석 대표도 저 말씀하시면서 좀 민망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검증의 잣대를 높게 대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동시에 우리 국회의 의원과 보좌진 간의 문화도 이번에 제대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개선을 해 나가면서 결국 방향은요. 우리 정치가 어떻게 그래도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매번 이런 고비고비를 지혜롭게 헤쳐가면서 조금씩 발전하느냐, 성장하느냐 이것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야당도 저는 그렇게 그저 뭐 이재명 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 공격의 거리로만 삼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정치를 함께 성장 발전시킬까라는 것 중심으로 바라봤으면 합니다. 예, 두 분 다 현역 의원이시기 때문에 이 현역 불패가 깨진 오늘 느끼는 감정이 조금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당 의원들이 이 강선우 후보자를 감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낙마할 경우에 이제 장관으로서 일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도 지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있었거든요. 그럼 앞으로 강선우 의원의 정치 행보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 여당 의원들 만나서 여당 의원들이 다 곤혹스러워해요. 곤혹스러워. 저거 아닌데 싶으면서도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제대로 말 못하고 또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칫하면은 이게 여기서 낙마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 정치 생명에까지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사실은 여야 할 것 없이 그것 때문에 사실 국회의원들이 요거도 먹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께서 이걸 페이스북에 폭로하기 전에 인사청문회 전날하고 당일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걱정이다. 저런 사람을 여가부 장관 시켜가지고 너 걱정이다. 내가 여권과 당을 민주정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같은 동료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둔감한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민주당 의원들만 뭐 둔감했다고 그 비판할 자격은 없다고 봐요. 우리도 아마 똑같은 입장이었으면 그랬을 텐데 그런데 이번 기회에 현역 불패가 깨진 이 계기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 국회의원들이라 하더라도 정말 공직자로서 제대로 된 그러한 것들을 갖추지 못하면은 언제든지 저렇게 낙마할 수 있다. 오히려 지명받지 못한만 아니한만 못한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렇게 갑질 의혹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강선우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게 됐고요. 현역 의원으로서 첫 낙마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이렇게 현역 의원과 보좌관 사이의 관계 설정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복귀학 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5년 전 섬진강 제방 붕괴로 큰 침수 피해를 겪었던 전북 남원마을 농경지들은 이번 집중호우에도 다시 물에 잠겼습니다.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는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무더위 속 복구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지아 기자. 네, 전북 남원시 입동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희 중계팀은 장소로 옮겼습니다. 하도마을 근처의 입동마을인데요. 이곳도 마찬가지로 침수 피해를 입은 포도 농가가 있는 곳입니다. 물은 다 빠졌지만 곳곳에 침수의 흔적은 선명합니다. 농장 바닥은 온통 진흙인데다가 물에 젖었던 땅이 숨을 쉴 수 있도록 바닥에 깔아뒀던 비닐도 모두 걷어낸 상태입니다. 5년 전에도 이곳에서 비슷한 침수를 겪은 농민은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말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집사람 무릎까지 물이 찼었어요, 전체가. 그래서 그 2020년 8월 7일 날 역회장 찼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번에도 그럴 줄 알고 굉장히 놀랬죠. 다른 지역에 비해 전북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편이지만 남원은 전북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농작물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오늘 낮 동안 입동마을 이장님과 함께 포도 농장을 둘러봤는데요. 다행히 포도 열매에는 물이 직접 닿지 않아 현재 큰 피해는 없지만 빗물을 머금은 상태에서 폭염이 이어질 경우 열매가 터지는 열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걱정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은 마을 옆 배수펌프장이 재기능을 하지 못해서 5년 전에 둑이 터져서 마을이 침수된 것과 같이 이번에 또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는데요. 농어촌 공사 관계자는 노후화 문제가 아니라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이상기후로 이번 침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 배수장은 20년 빈도 강우를 기준으로 설계됐지만 이번에는 400년 빈도의 비가 쏟아지면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물이 유입됐다는 겁니다. 침수 피해 이후에는 빠른 물 빼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곰팡이병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살균제를 살포하고 뿌리 회복을 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오후 2시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침수된 포도농장 일대를 직접 방문해 농작물 피해 상태를 살펴봤는데요. 농촌진흥청 현장기술지원단은 전북뿐 아니라 충남, 전남, 경남 등 피해 지역에도 전문가를 파견해 집중호우 이후의 피해 농가를 위한 직접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북 남원에는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곧바로 이어진 불볕더위 속에서 농민들은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 남원시 입동마을에서 YTN 윤지아입니다. 네, 다음 달 1일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미국이 속속 개별 협상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일본과의 협상을 끝마쳤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쌀과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고 관세를 15%로 막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석병은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원래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통보했던 관세가 25%로 알려졌는데 10%포인트 낮춰서 15%의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이게 잘된 협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최악의 상황은 피한 협상이다, 성공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모두 15%로 인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일본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이다 보니까 자동차 부분에서의 관세 인하가 가장 중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상호 관세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품목별 관세까지 15%로 낮춘 것은 일본 경제의 주력 수출 산업을 지켰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여전히 그래도 높은 수준이지만요. 좀 잘된 협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불확실성도 해소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실리를 챙긴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아쉬운 측면은 철강, 알루미늄 관세의 경우에는 기존에 적용됐던 50% 품목별 관세를 유지했다는 점인데요. 이게 일본 입장에서는 아쉬운 측면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리를 취하고 아쉬운 점도 있지만 그래도 최악은 피했다. 그렇다면은 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은 지금까지 했던 협의 중에 가장 큰 규모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좀 손해가 볼 게 없는 거죠?
예, 미국 입장에서도 성공적인 협상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세율을 일부 낮춰줬지만요. 일본으로부터 우리 돈으로 약 759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받아냈죠. 여기다가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농산물, 그래서 쌀을 포함해서 농산물 시장을 일부 추가 개방하기로 했고, 또 자동차 산업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자동차 시장 추가 개방을 하는 등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내년에 중간 선거를 대비해서 자신의 지지 기반이 올릴 필요가 있는 뭐 러스트벨트라든지 농업 지역에서의 지지율도 끌어올릴 수 있고 미국의 일자리 창출도 많이 했다라고 선거 전략에 활용할 수 있는 성과를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지금 농산물 개방, 그러니까 자동차 관세 이제 투자까지 얻은 미국으로서는 굉장한 이득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일본은 앞서서 쌀 부족 사태를 겪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농산물 개방이 서로에게 조금 윈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본도 사실은 이번에 뭐 농산물 개방을 최소한으로 억제를 하려고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시바 총리 역시 농산물 시장에서는 쌀만 이제 일부 그 수출 할당 물량을 늘림으로써 쌀 시장만 추가적으로 개방을 했지 나머지 관세율 자체를 낮추진 않았다 이런 부분을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쌀 같은 경우는 일본도 최근에 뭔가 이제 물량 조절을 실패해가지고 쌀값이 크게 오르는 측면을 감안했을 때는 뭐 쌀 수입을 일부 늘린 것은 일본 쪽에서도 윈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이 일본의 관세 협상이 굉장히 주목됐던 게 우리와 이제 이웃한 나라이기도 하고 뭐 수출 구조나 산업 구조가 좀 비슷한 측면도 있어서 일단 우리나라 관세 협상이 좀 코앞으로 다가온 측면 때문에 중요한데 지금 방미길에 오른 뭐 2+2 협상도 앞두고 있고 지금 이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조금 기준점을 삼을 수가 있을까요? 예, 사실 이 결과가 뭐 기준점이 될 수도 있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이 15%라는 관세율은 앞으로 이 대미 협상팀에게 있어서 상당히 부담을 주는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15%라는 것을 상한선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뭔가 여러 가지 시장 개방이라든지 대미 투자 이런 패키지 딜을 준비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기준점에 대해서 국민 정서를 언급해 주시기도 했는데 일본보다 낮으면 좀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관세가 15%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뭐 쉽진 않을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려운데요. 뭐 사실 우리가 제시할 만한 일본과 다르게 우리가 제시할 만한 일부 강력한 협상 카드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경제 안보와 핵심적으로 연결돼 있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우리가 이 핵심적인 위치,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또 우리에게 먼저 협력을 요청한 조선산업, 에서 우리가 또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지렛대로 삼을 수가 있어서 이것을 활용해야만 뭐 일본보다 좀 더 낮은 관세율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농산물 카드에 대한 언급들이 있는데 또 일본과는 다르게 뭐 쌀 개방에 있어서 조금 입장이 다르진 않을까 싶은데요. 예. 지금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지금 가장 민감한 쌀 시장하고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개방하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고 한다.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국내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뭐 바이오 에탄올용 옥수수 같은 산업용 농산물을 수입을 확대하는 카드를 제시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카드만 가지고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무역 협상을 타결한 인도네시아, 일본 같은 모든 나라들에게 미국이 공통적으로 요구한 것이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카드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농업에서의 수출을 늘려서 무역 적자도 줄이고요. 그다음에 중간 선거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농업에 기반이 되는 지역에서의 지지율도 끌어올릴 수 있는 카드거든요, 이게. 그래서 단순히 이 쌀하고 뭐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우리가 방어를 하고 이런 산업용 농산물 수입을 늘리겠다는 카드만 가지고는 더 다른 분야에서 더 큰 양보를 하지 않거나 하거나 아니면 관세를 좀 더
높게 부담해야 되는 이런 철퇴를 맞을 수가 있어가지고 협상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주한미군 반입비 분담금도 좀 계속해서 네. 언급이 되는데 이 부분도 예. 좀 협상의 대상이 될까요? 지금 이번에 미국과 일본 간의 협상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희소식은 무엇이냐면요. 예. 이번에 일본이 방위비 문제를 무역 협상과 분리해내는데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 협상단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방위비랑 무역 협상 문제를 분리해서 대우해달라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명분이 생겼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투트랙으로 안보와 무역을 별개로 하는 투트랙 협상을 추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지렛대로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대통령실도 곧바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강 후보자가 사퇴 의사를 밝히기 1시간 전에 대통령실에 먼저 사의를 표했다며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임자를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관련 내용 더 주시죠. 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를 발표하고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대통령실이 입장을 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강선우 후보자가 오늘 오후 2시 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했고 강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한 지 1시간여 뒤에 본인의 SNS에도 물러나겠다는 메시지를 냈다는 겁니다. 당장 어제만 하더라도 이 대통령은 강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던 만큼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당황한 기색도 역력해 보입니다. 특히 재송부 기한을 최장 10일까지 설정이 가능한데 바로 이틀 뒤인 내일로 잡았고 이후부턴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장관직에 앉힐 수 있었던 만큼 임명 의지가 강하다는 해석도 나왔었습니다. 강 대변인은 강 후보자 사퇴와 관련해 우상호 정무수석 등 다른 대통령실 참모와도 사전에 교감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임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조속히 찾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 2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대통령실의 인사검증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커지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인사검증 절차의 조속함과 함께 엄정함을 좀 더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달 6일 소환을 통보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조사 방식을 조율해달라고 특검에 요청했는데요. 특검 측이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집사 김혜성 씨의 부인을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숨가쁘게 진행된 특검의 수사 상황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건희 여사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금 김 여사 측에서 특검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가 있으니 혐의별로 짧게 조사를 받겠다. 하루에 한 혐의씩 자주 조사를 받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런 협의가 가능한 건가요? 가능하지 않고요. 제가 검사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협의를 해오는 피의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시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 본인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라고 하면 실형 선고가 가능할 정도의 지금 중형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어떤 것을 조사할지를 수사기관이 결정을 하는 것이지 피조사자, 그러니까 조사를 받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오늘은 A만 조사해 주시고요. 그 다음 날엔 B만 조사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몸이 약해서 한 번에 오래 못합니다. 끊어서 하나씩 짧게 해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것은 수사의 주체와 객체가 정확히 바뀐 것이고요. 당연히 특검에서는 이런 협의 불가능하다고 했고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김건희 여사는 자신이 피의자 신분인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사를 받고 있고 내가 자칫하다가는 구속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한다면 이런 식으로 수사기관에 내가 조사받을 범위를 내가 제시하는 시도를 변호인을 통해서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검에서는 이렇게 조사 범위나 조사 일정에 대해서 변호사가 특검 사무실에 들어와서 협의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특검부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인이 이 수사기관에 찾아온다라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먼저 변호사가 다 준비해놓고 조율을 해준 다음에 주인공이 등장하듯이 김건희 여사가 조사를 받겠다. 예. 이 부분은 당연히 수사기관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요. 조사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부적절한 조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측에서 일단 요청을 했는데 특검은 거부한 상황이고 그런데 네. 또 이 거부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환에 불응을 한다거나 건강상의 이유로요. 그렇다면은 특검에서는 또 어떤 카드를 쓸 수가 있을까요? 바로 체포영장 청구를 하겠죠. 지금 특검에서는 8월 6일로 조사일자 정한 게 8월 6일로부터 2주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조사 요구,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지금 조사를 받아야 되는 김건희 여사가 여러 가지 변소를 이야기를 하면서 출석에 불응할 경우에 예. 우리는 체포영장 청구까지도 감안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2주 이상의 상당한 기간을 부여한 이유에 대해서 처음 8월 6일이라는 소환 날짜를 결정하면서 특검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넉넉한 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최대한 김건희 여사의 이 자진 출석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자진 출석이라는 말은요. 말을 듣지 않으면 강제 수사를 하겠다라는 표현으로 치환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따라서 8월 6일에 만약에 출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보자면은 아마 짧은 기간 내에 2차 소환일자 통보할 거고요. 그때도 불응하면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고 오늘 제시했던 이 김 여사 측의 조건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정당한 출석 불응 사유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진 출석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이제 체포영장까지 염두에 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집사 게이트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혜성 씨 지금 외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그 부인이 오늘 특검에 출석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 집사 김 씨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는 이제 베트남에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예. 이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해보니까 제3국인 태국으로 건너갔고요. 현재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없어서 인터폴 이 적색 수배를 내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김모 씨는 외국에 아이들과 있는데 아내 정 씨만 지금 한국에 남은 상황인데요. 네. 이 정 씨가 지금 이 집사 김모 씨의 차명법인이 아니냐라고 의심받고 있는 이노베스트 코리아라는 이 예.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집사 김모 씨 같은 경우에는 부실기업 IMS 모빌리티라는 순자산보다 부채가 2배 이상이 많은 자본 잠식 상태의 법인을 운영하면서 유수의 기업으로부터 184억이라는 투자금을 받았고요. 이것을 투자금만 받아서는 이거 법인 돈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지금 46억 원이라는 돈을 이 차명법인으로 빼내서 현금화시킨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이 김모 씨가 가지고 있었던 이 IMS 모빌리티라는 이 주식을 이노베스트 코리아라는 차명법인에다가 양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184억이라는 돈을 투자받은 다음에 이노베스트 코리아로 넘어간 이 IMS 모빌리티의 구주를 사들이는 거죠. 그러면 예. 사들인 만큼 46억 원이 이 차명법인 계좌로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차명법인 계좌에서 이 돈이 빠져나갔는데 아마 오늘 아내 정 씨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이노베스트 코리아라는 이 차명법인에 당신이 유일한 사내이사로 들어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본인을 제외한 남편과 아이들은 모두 출국을 했는데 남편의 도피를 도운 것이 아니냐. 또 뿐만 아니라 이 46억 원이 지금 현금으로 나간 것 같은데 46억 원의 사용처가 어떻게 되느냐 등을 규명함으로써 예. 이 46억 중에 일부라도 김건희 여사에게 흘러간 돈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압박 수사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예. 또한 이 자신의 남편이 김모 씨를 설득해서 한국의 자진 출국을 유도할 생각은 없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자진 귀국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피 생활을 이어간다면 지금 적색 수배가 내려져 있긴 한데 이게 체포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태국에 있다라고 하면 예. 이 태국 정부의 수사 공조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중요한 사건.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도 예를 들어 굉장히 큰 분량의 마약 사범을 잡을 때는 수사 공조도 받지만 중요 사건 같은 경우에 마약 수사관을 실제 태국으로 보내거든요. 네. 그래서 함께 현지 경찰과 검거를 하고 이제 범죄 인도를 좀 빠르게 진행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보도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현재 집사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는 만큼 아마 특검에서는 이 특검 수사관들을 이 현지에 파견을 해서 현지 수사기관과 함께 공조해서 빠르게 소재 파악을 하고 신병 인도를 받아오는 방법까지 취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 집사 게이트, IMS 모빌리티 이 회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대기업들이 많이 연루가 돼 있다 이렇게 추정되고 있는데 HS유성 조현상 부회장 지금 출국 금지는 해제된 상태인데 지금 귀국 날짜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 HS효성의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출국 금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회장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에이펙 행사 등 해외 일정이 있기 때문에 잠시만 이 출국 금지 요청을 해제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수사기관에서 사업상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일시 해제를 해줬던 거예요. 그런데 해제해준 기간 동안 해외에 가서는 돌연 21일까지 반드시 출석하겠다고 약속을 해줘서 해제를 해줬는데 21일에 출석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구체적으로 어느 날짜에 내가 조사받겠다라는 뚜렷한 이야기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특검에서도 한 차례 더 이 날짜를 지정해서 출석 요구를 하고 만약에 불응 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입국 시 통보 요청 등을 통해서 이 빠르게 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져 있는 이종우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불출석을 한번 하고 오늘 출석을 했는데 진술 거부권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종우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어떤 이야기 했냐면요. 나의 변호사가 휴가 중이라 나 이번 주 중에는 출석이 어렵다.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29일에는 변호사도 오니까 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를 받겠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특검에서는 150일이라는 한정된 기간 안에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지금 김건희 여사 수사팀에서는 김 여사를 조사하기 전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모두 조사를 해야 되고요. 또 압수수색해서 확보된 물증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아마 김건희 여사도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이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김 여사 소환 시점에 아마 2, 3회 정도로 짧게 조사를 마치고 바로 김 여사에 대한 이 신병 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김 여사가 어떠한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관련자들 공범들에 대한 진술 내지는 압수수색한 자료를 통해서 혐의를 모두 소명시킬 정도의 자료를 확보한 상황에서 김 여사를 조사해야 곧바로 신병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이종우 전 대표의 기다려달라는 요구를 특검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종우 전 대표의 이런 요청 받아들이지 않은 거고요. 이종우 전 대표는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변호사가 휴가를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보통 어떤 로펌을 선임할 때는 담당 변호사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담당 변호사 다른 변호사가 입회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급한 경우엔 다른 변호인을 선임해서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입회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변호사가 휴가를 갔다라는 이유로 조사를 회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출석은 하는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구속의 가능성은 좀 낮추는 것이고 그런데 조사에는 갔지만 난 입을 열지 않겠다라는 전략을 지금 현재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마도 이 이종우 전 대표에게 수사기관이 묻는 질문과 김 여사에게 물을 질문이 유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두 사람을 공통된 몸통으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마 특검에서도 이종우 전 대표에게 어떤 물증을 제시하거나 할 때 김 여사 혐의와 공통된 혐의에 대한 물증은 일부 감출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변호인들이나 이종우 전 대표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 변호인 측에 어떤 질문들을 물어봤는지 특검에서 어떠한 증거를 확보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특검도 아마 철저히 전략을 세운 다음에 이종우 전 대표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필요적으로 선별적으로 묻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검도 미리 카드를 내보이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집사 게이트 알아봤고요. 이제 고가 목걸이와 가방의 행방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며칠 전 통일교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 고가 목걸이는 못 찾았지만 목걸이 영수증을 찾았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다름 아닌 통일교 본부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간 이 굉장히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랄지 샤넬백을 나는 건진법사를 통해서 김 여사 청탁 요구로 건넸다라는 것은 윤모 본부장의 진술만 있었고요. 또 가방 같은 경우에는 윤모 본부장의 아내 명의의 카드로 샀기 때문에 아내의 진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구매한 것이 사실이라는 영수증이
윤모본부장의 집이 아니라 이 예. 통일교 본부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통일교 청탁 관련해서 수사기관이 규명해야 되는 쟁점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이 김모 본부장이 건진법사에게 이런 고가의 물품을 건넨 것이 이 윤 전 본부장 개인적 청탁이 아니라 통일교라는 조직적인 청탁의 이러한 뇌물이었다라는 점을 밝혀야 되고요. 두 번째 쟁점은 건진법사에게 넘어간 것까지는 전성배 씨도 인정을 하는데 이것이 김건희 여사에게도 넘어갔다라는 두 번째 쟁점까지 이 두 네. 가지의 허들을 넘어야만 이 죄를 모두 규명할 수 있는 것인데요. 영수증이 발견됐다라는 것은 첫 번째 부분, 그러니까 윤모 본부장의 개인적 청탁이 아니라 통일교 차원의 청탁이었다를 강화할 수 있는 증거는 될 수 있지만 예. 이 영수증만으로 건진법사에서 김건희 여사까지 이 해당 백이라든지 아니면 이 고가의 목걸이가 넘어갔다. 여기까지 쟁점을 규명할 만한 증거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전달 과정을 제대로 입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건진법사와 김건희 여사 사이에 이 조현경 전 행정관 이 사람이 이제 명품 가방을 받았다라고 뭐 알려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앞서서는 윤 전 대통령의 육촌 친척인 최승준 전 비서관도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면 좀 그 행방을 알 수가 있을까요? 어쨌든 이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인물들이니까요. 네. 이 사람들을 통해서 각각 지금 의심받고 있는 혐의들이 조금은 다르기는 하는데 어찌됐든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아마 이 목걸이나 이 가방 행방에 대해서 추가로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특히나 이 최승준 전 대통령실 이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윤 전 대통령의 외가 쪽의 친척이기도 하고요. 또 한남동에 있는 관저, 그 관저를 관리했던 이 관점팀의 팀장이었습니다. 그만큼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이고 이 관저에서 굉장히 실세를 누리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마 관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됐다라고 하면 이러한 물품이 건너간 정황,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 확인 일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 특검에서는 이 최승준 비서관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뭐 목걸이랄지 가방이 건너간 전달 경위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특검은 아무리 길어도 150일 동안만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5달도 채 되지 않는 수치인데 네. 지금 집사는 행방이 묘연하고요. 그리고 고가 가방과 목걸이는 그 실물을 확보하지 못한 이런 상태에서 어떤 수사에 좀 어려움은 없을까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사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관련자들이 다수 구속이 돼 있기 때문에 누가 출석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은 지금 관련자들의 범위도 너무 넓고요. 수사해야 되는 쟁점도 16가지나 됩니다. 그런데 수사의 기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관련자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다양한 변소를 대면서 수사를 최대한 지연시키려고 하죠. 네. 왜냐하면 일정한 수사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김건희 특검이나 이제 다른 특검에서도 한정된 수사 기간 안에 중요 참고인이나 공범의 진술, 소환을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설사 일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영장을 청구해서 자백하는 진술을 받아내거나 또 추가 소환 조사를 당기는 이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영장이 기각된 것이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특검은 일반 검찰이나 경찰처럼 무기한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 수사라는 카드를 일부 기각이라는 위험성을 수용을 하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를 통해서 다수의 사람들의 자백 진술을 지금 획득하고 있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끝으로 내란 특검 하나만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드론과 관련해서 수사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최신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드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북쪽에 추락한 이 드론 관련해서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GPS 허위 기록 조작 등 상당 부분에 대한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 계속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특검에서는요, 이 다양한 이 군 관계자들의 진술까지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규명해 나가지 않을까 싶고 김용대 사령관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 허위 공문서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라는 진술을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GPS 기록 조작 등 혐의를 추가해서 아마 조만간 김용대 사령관에 대한 추가 조사 이어가면서 혐의 입증에 총력을 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외환 혐의는 아직도 빠져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이적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외환 유치죄까지 갈 수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지금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연결고리를 해서 계속해서 깊숙이 외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용대가 지금 조사를 받고 있어서 저희가 속보가 들어오면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 특검 사항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찜통더위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체감온도가 35도를 웃도는 폭염경보 지역도 늘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우선 밤사이 대부분 지역에서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36도, 대전 35도, 광주와 대구 36도까지 오르면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볕이 뜨겁게 내리쬐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서는 높은 파도가 밀려들어서 안전사고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내륙 지역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이번 주말과 휴일 사이 제주도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수요일 뉴스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